나는 1950년대 후반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자랐다. 그 시절의 마을은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지만 어른들의 얼굴은 매일같이 생계 걱정으로 굳어 있었다. 아이들은 개울에서 고무신을 벗어 던지고 뛰어놀았지만 금세 어른들의 부름에 논밭으로 내몰리기 일쑤였다. 우리 집도 다르지 않았다. 아버지는 새벽같이 일어나 밭에 나갔고 어머니는 장터에 나가 돼지풀과 나무를 팔며 우리를 키웠다. 나도 맏딸이라는 이유로 물동이를 이고 밭을 맴도는 일이 잦았다. 그러다도 나는 늘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언젠가 저 멀리 보이는 산 너머 도시라는 곳에 가보고 싶었다. 학교 책 속에 나온 서울의 사진은 내 어린 마음을 흔드는 유일한 창문이었다. 하지만 그 꿈은 늘 어른들의 말에 눌려 꺼져버리곤 했다. 여자는 시집만 잘 가면 된다. 그 말은 마치 굳은 법칙처럼 내 주변에서 되풀이됐다. 친척 어른들도 이웃들도 심지어 학교 선생님까지. 나는 속으로 중얼거리곤 했다. 정말 나는 시집만 가기 위해 태어난 걸까? 겨울밤 방 안은 차가웠다. 등잔불을 밝히면 희미한 불빛 아래 교과서가 펼쳐졌지만 손가락은 곱아서 글씨가 잘 써지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내 공부하는 모습을 보시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다. 공부는 됐다. 내일 장에 나가서 어머니 좀 도와라. 글 배워서 밥 나오는 거 아니다. 나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다. 공부가 하고 싶다고 말하는 순간 아버지의 굳은 얼굴이 더 굳어질 걸 알았으니까. 대신 속으로만 말했다. 나는 그냥 책이 좋을 뿐인데, 나는 도시가 궁금할 뿐인데. 마을 어귀에는 하루에 몇 번 버스가 지났다. 버스가 덜컹거리며 먼지를 일으킬 때마다 나는 괜히 그 자리에 서 있곤 했다. 버스 안에는 양복을 입은 사내, 단발머리를 한 여학생, 손에 도시락통을 든 노동자들이 앉아 있었다. 그 얼굴들은 내 세상과는 전혀 다른 빛을 하고 있었고 그게 너무 부러웠다. 그럴 때면 친구 순자가 다가와 물었다. 너 또 버스 보고 있니? 응. 저 버스 타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에이, 멀리 가봤자 읍내지. 넌 괜히 쓸데없는 생각만 한다니까. 순자는 웃었지만 나는 진지했다. 읍내 말고 더 먼데, 더 큰 세상 그런 데가 분명 있을 거야. 봄이 오면 학교 운동장에 개나리가 피었다. 아이들은 소란스럽게 뛰놀았지만 내 눈길은 언제나 교실 창밖 저 멀리 산을 향했다. 그 산 너머에 내가 모르는 세상이 있다는 걸 직감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학교에 오래 다니는 여자아이들은 드물었다. 중학교에 간다는 건 웬만한 집안 형편으로는 감히 꿈꾸기 어려운 일이었다. 어느 날 담임 선생님이 내 공책을 들여다보더니 말씀하셨다. 너 글씨 참 단정하다. 열심히 하면 선생님도 될 수 있겠다. 그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다. 하지만 곧 다른 말이 뒤따랐다. 그렇지만 내 집안 형편으론 어렵겠지. 그 말은 희망을 주는 동시에 희망을 빼앗는 잔인한 말이었다. 나는 억지로 웃었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었다. 여름이 되면 나는 밭고랑 사이를 오가며 허리를 굽혔다. 태양은 자결했고 흙먼지는 땀에 엉겨붙었다. 그런 날이면 어머니가 꼭 같은 말을 하셨다. 딸려는 부모 도와주다가 시집가서 남편 도우면
그걸로 되는 거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늘 반박했다. 나는 시집이 아니라 내 삶을 살고 싶은데. 어느 날 저녁 버스에서 내린 낯선 여학생을 본 적이 있다. 그 여학생은 읍내 학교에 다닌다고 했다. 교복 치맛자락이 바람에 펄럭였고 손에는 책이 가득했다. 나는 부러움 반, 동경 반으로 물었다. 서울에도 가봤니? 응, 몇 번. 그 대답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다. 순자가 옆에서 물었다. 서울이 뭐 그렇게 대단해? 그 여학생은 잠시 웃으며 말했다. 대단하지. 거긴 밤에도 불이 꺼지지 않아. 사람도 많고 뭐든 다 있거든.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결심했다. 언젠가는 꼭 가봐야겠다. 내 눈으로 확인해야겠다. 내가 사는 세상 말고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걸. 그 시절 내 삶은 좁은 논두렁 위를 걷는 것 같았다. 넘어지지 않으려 조심조심 걸으면서도 어딘가 더 넓은 세상이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그 길 끝에 무엇이 있을지 나는 너무나 궁금했다. 그리고 그 궁금증이 내 인생을 이끌어갈 줄은 그때는 아직 몰랐다. 나라는 아직 전쟁의 상흔을 온몸에 안고 있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엔 이상한 희망이 피어나고 있었다. 시골의 밭두렁마다 여전히 폐허의 그림자가 남아 있었고 장날마다 피난민들이 소쿠리에 담긴 삶을 팔고 사며 하루를 버티고 있었지만 라디오에서는 어느새 재건이라는 단어가 자주 흘러나왔다. 도시에 가면 일자리가 많다더라. 누군가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의 눈빛이 흔들렸다. 시골에서 나고 자란 아이들에게 도시는 낯설고 두려운 곳이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세상을 꿈꾸게 하는 단어였다. 나 역시 그랬다. 좁은 논밭에서 허리 굽혀 김을 매는 삶 대신 스스로 벌어먹고 살 수 있는 세상이 어딘가에 있을 것만 같았다. 무엇보다 엄마의 마른 손등에 남은 굳은 살을 볼 때마다 언젠가는 이 고단한 삶을 벗어나고 싶다는 열망이 더 커졌다. 어느 겨울날 저녁 아궁이 불빛만 희미하게 비추던 방 안에서 부모님과 밥상 앞에 마주 앉았다. 바람은 삐걱대는 초가지붕 사이로 숨어들었고 밥상 위에는 보리밥과 시래기국이 전부였다. 나 서울로 가보려고 해요. 내 입에서 그 말이 흘러나왔을 때 숟가락을 들고 있던 아버지가 잠시 멈췄다.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어머니는 놀란 듯 나를 바라보았고 불빛에 비친 그 눈동자에는 금세 눈물이 고였다. 서울은 아무나 가는 데가 아니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거긴 험한 사람들이 득실거린다지 않니? 너 같은 계집애가 가서 뭘 하겠다고. 나는 마음을 다잡으며 대답했다. 공장에서 사람을 뽑는다 했어요. 면사 공장에서 사람을 뽑는다 하더라고요. 밥도 주고 방도 준다 하고요. 거기 가서 돈을 모으면 동생들 학교도 보내고 우리 집도 좀 나아지지 않겠어요? 아버지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굳은 살 박힌 손가락은 숟가락을 꽉 쥐었다 놓았다 반복했다. 그러다 담배 한 개비를 꺼내 불을 붙였다. 불붙은 끝이 붉게 타오를 때마다 아버지 이마의 주름꼴도 잠깐씩 깊어졌다. 세상이 달라졌다더라. 집에만 붙어 있어선 아무것도 못 얻는다. 내가 결심이 그렇다면 가보거라. 대신 어떤 일이 있어도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한다. 그 말에 어머니의 눈물이 쏟아졌다. 여보,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지만 아버지는 이미 마음을 굳힌 듯 했다. 그건 반대가 아니라 체념에 가까운 허락이었다. 며칠 후 작은 보퉁이를 싸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손바느질로 꿰맨 헌 치마 저고리 2벌, 마른 고구마 몇 개, 그리고 어머니가 밤새워 지어주신 손미불 하나. 그것이 전부였다. 마을 어귀를 나설 때 어머니는 끝내 나의 손을 놓지 못했다. 힘들면 언제든 돌아와. 돈이 대수냐. 내 목숨이 귀하지. 걱정 마세요. 꼭 성공해서 당당하게 돌아올게요. 그 순간 어머니의 눈빛은 마치 전쟁터로 자식을 보내는 듯 절절했다. 서울행 기차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군인, 장사꾼, 보따리 장수, 그리고 나 같은 시골 아가씨들까지. 기차 안은 땀 냄새와 연탄 연기, 삶의 무게가 뒤섞여 숨쉬기조차 힘들었지만 그곳에는 묘한 설렘이 떠돌고 있었다.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은 점점 달라졌다. 논밭과 산비탈이 멀어지고 공장 굴뚝과 전깃줄이 빼곡히 들어서기 시작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는구나. 심장이 쿵쾅거렸다.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여 눈물이 날 것 같았다. 하지만 눈물을 삼켰다. 이 길을 선택한 건 나였다. 이제 돌아갈 수 없었다. 서울역에 내리자 귀를 때리는 듯한 소음이 나를 맞았다. 수많은 사람들의 발걸음, 호객꾼의 외침, 버스와 전차가 뒤엉킨 소리, 그리고 어디선가 풍겨오는 고소한 군밤 냄새. 그 모든 것이 눈앞을 어지럽혔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공장 기숙사의 딱딱한 침대에 몸을 누였다. 낯선 천장의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난 꼭 여기서 성공해서 돌아갈 거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이불을 꼭 끌어안으며 속으로 되뇌었다. 두려움과 설렘 사이에서 새로운 삶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 아침 기상벨은 전쟁의 사이렌 같았다. 기숙사 스피커에서 울려 퍼지는 금속성의 종소리가 기숙사 복도를 흔들면 아직 꿈속에 남아있던 몸들이 일제히 뒤척였다. 누군가는 신음하듯 이불을 걷어찼고 누군가는 무릎을 끌어안은 채 그대로 웅크렸다. 나도 그 틈에서 눈을 떴다. 아직 어둠이 남아있는 창문, 겨울 새벽의 찬 공기. 하지만 기계는 우리보다 먼저 깨어 있었고 굴뚝에선 벌써 하얀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세수를 하려고 수도꼭지를 틀면 얼음장 같은 물이 손등을 후려쳤다. 얼굴에 물을 끼얹는 순간 비로소 내가 도시의 여공이라는 사실이 다시금 각인되었다. 기숙사 현관문을 나서면 수십 명의 발걸음이 한 줄로 공장을 향해 움직였다. 발소리는 서두르지도 늦추지도 않았다. 모두가 같은 리듬으로 같은 하루를 향해 걸어갔다. 작업장에 들어서면 귀를 때리는 소리가 있었다. 타다다다다 탁, 탁, 타다다다. 기계가 하루 종일 내뿜는 그 소리는 마치 심장이 된 것처럼 내 귀에 들러붙었다. 몇 분이 지나면 고막이 둔해져 무뎌지지만 퇴근 무렵엔 온몸이 기계처럼 떨렸다. 처음 며칠은 손끝이 피투성이가 되었다. 날카로운 실에 손가락이 긁혀 금이 가고 작은 상처마다 먼지가 달라붙어 화끈거렸다. 반장 언니는 그럴 때마다 소리쳤다. 빨리빨리. 한두 명 다치면 줄 전체가 늦어져. 나는 눈물을 삼키며 속도를 맞췄다.
손가락이 불에 댄 것처럼 욱신거려도 멈추면 안 되었다. 옆자리 경희가 속삭였다. 괜찮아? 처음엔 다 그래. 응, 근데 너무 아파. 며칠 지나면 굳은 살이 박혀. 그때부터는 아픈지도 몰라. 그 말이 위로였을까, 체념이었을까. 하지만 그날 밤 이불 속에서 손가락을 들여다보며 나는 이상한 결심을 했다. 굳은 살이 생길 때까지 버텨야겠다. 점심시간은 유일한 숨통이었다. 식당에 모여 앉아 국 한 숟갈, 밥 한 숟갈을 입에 넣을 때면 사람들은 잠시 노동자가 아닌 사람으로 돌아왔다. 그때만큼은 웃음도 터져 나왔다. 오늘 반장 얼굴에 콩나물 붙이고도 모르더라. 야, 내가 말하지 그랬어. 무서워서 누가 말해. 그냥 다 참지. 우리는 키득거리며 웃었고 웃음은 곧 사라졌다. 다시 종소리가 울리면 웃음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첫 월급날은 잊지 못할 날이었다. 봉투를 받아들었을 때 손끝이 떨렸다. 봉투 속에 든 건 몇 장 되지 않는 지폐였지만 그것은 내 피와 땀, 내 하루의 무게였다. 나는 봉투를 꼭 쥐고 기숙사 침대에 앉아 한참을 바라만 봤다. 그 돈으로 동생 교복을 사고 겨울 연탄을 살 수 있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다. 그리고 나는 곧바로 그 봉투를 열어보지도 못한 채 우체국으로 달려갔다. 창구 유리창 너머에 앉은 직원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주소를 적고 도장을 찍었다. 전남군면. 고향 마을 이름을 쓰는 순간 눈앞이 뿌옇게 흔들렸다. 나는 짧게 한 줄을 덧붙였다. 아버지, 어머니, 첫 월급을 붙입니다. 동생 학비에 보태주세요. 그 글자를 쓰는 동안 손이 떨려 잉크가 번졌다. 나는 번진 글씨마저 닦지 않고 그대로 봉투를 내밀었다. 그것이 내 진심 같아서. 그러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날 밤 기숙사에 돌아와 보니 옆 침대에 있던 선이가 울고 있었다. 왜 그래? 내 월급 집에 거의 다 붙이고 나면 남은 돈으론 내 신발도 못 사. 내가 해야 할 일인 건 아는데 그냥 서글퍼서. 나는 말없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바닥에도 나처럼 거칠고 피어린 굳은 살이 박혀 있었다. 그 순간 알았다. 우리는 같은 배를 타고 있다는 것을. 며칠 뒤 공장 기숙사 앞마당에서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우체부였다. 낡은 가죽 가방에서 꺼내든 건 고향에서 온 편지 한 장. 나는 숨을 고르며 봉투를 찢었다. 연자야, 내 덕에 동생이 이번 학기에도 학교에 다닌다. 너 없었으면 우리 집안이 어떻게 됐을지. 그런데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동생만 공부를 시키고 있으니 부모로서 마음이 무겁구나. 첫째, 너한테 미안하다. 내 희생을 잊지 않겠다. 편지 끝에서 글씨가 삐뚤어졌다. 아마도 어머니의 눈물이 잉크에 번진 것이리라. 나는 편지를 가슴에 꼭 눌러 안았다. 가슴속이 뜨겁고 시렸다. 자랑스러움과 서러움이 함께 올라왔다. 그날 밤 기숙사 식당 벽에 기대어 나는 조용히 울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가슴이 비워지는 대신 채워지는 기분이었다. 내가 누군가를 살리고 있구나. 그 사실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그러나 공장은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지 않았다. 생산량이 부족하면 반 전체가 밤을 새워야 했다. 한 번은 기계가 고장 나 작업이 멈췄는데
반장이 우리를 줄줄이 세워놓고 외쳤다. 누가 책임질 거야? 모두가 고개를 숙였다.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우리는 그저 같은 속도로 일할 뿐이었다. 하지만 반장은 내 쪽으로 다가와 손가락을 겨누었다. 너 신입. 내가 시를 잘못 걸었지? 억울했지만 나는 아니라고 말하지 못했다. 억울함을 말하는 순간 더 큰 벌이 돌아올 게 분명했으니까. 그날 밤 나는 몰래 눈물을 삼키며 중얼거렸다.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이곳에선 늘 누군가의 잘못이 필요해. 겨울이 깊어갈수록 몸보다 마음이 더 피로해졌다. 매일 같은 기계 소리, 같은 얼굴, 같은 밥상.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작은 불씨를 발견했다. 어느 날 기숙사 불이 꺼진 뒤 경희가 이불 속에서 속삭였다. 우리 같이 공부할래? 공부. 신문에 나오는 글자나 어려운 단어도 같이 공부하자. 나중에 우리도 사장님이랑 제대로 말할 수 있게. 경희가 말한 건 단순한 글씨가 아니었다. 세상과 맞설 수 있는 단어들, 우리가 가져야 할 권리의 언어였다. 그날 밤부터 우리는 낮에는 기계와 싸우고 밤에는 작은 등잔불 아래에서 단어들을 공부하고 그 뜻을 알아갔다. 낡은 공책 한 권을 돌렸으며 노동, 임금, 권리라는 단어를 처음 배웠다. 낯설고도 가슴 뛰는 단어들이었다. 나는 알았다. 공장이 우리를 묶어두려 해도 우리 마음은 묶을 수 없다는 것을. 굴뚝 아래에서 시작된 눈물은 언젠가 불꽃이 될 거라는 것을. 새벽 근무가 끝난 어느 날 나는 우체국 앞에서 낯선 청년과 마주쳤다. 그는 검은 모자를 눌러 쓴 채 우편함 앞에 서 있었다. 내가 다가가자 그가 먼저 말을 걸었다. 편지 자주 보내시나 봐요. 네, 고향에. 부모님이랑 동생이 있어서요. 저도 그렇습니다. 어머니께 매달 보내드리는데 항상 답장은 짧습니다. 몸 성이 있어라. 그게 다죠. 그의 목소리는 담백했지만 그 속엔 뿌리 깊은 그리움이 배어 있었다. 나는 그제야 고개를 들어 그의 얼굴을 바라봤다. 검게 그을린 피부, 해진 작업복. 하지만 눈빛만은 맑고 단단했다. 저는 철수라고 합니다. 연자예요. 알고 있습니다. 기숙사 앞에서 자주 뵀거든요. 나는 순간 얼굴이 붉어졌다. 그가 내 이름을 이미 알고 있었다니. 철수는 잠시 웃더니 작은 종이봉투를 내밀었다. 이거 떨어뜨리신 것 같아서요. 내가 놀라며 받아보니 며칠 전 잃어버린 연필이었다. 밤마다 경희와 함께 공부를 하던 내게는 소중한 연필. 그걸 어떻게 해? 공장 마당에서 주웠습니다. 그냥 버릴까 하다가 공부를 하는 사람이면 필요하겠구나 싶어서. 나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그 작은 연필 하나가 내 삶의 버팀목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그는 알았을까? 그날 이후 우리는 가끔씩 마주쳤다. 퇴근길에 시장 어귀에서, 기숙사 앞 우물가에서, 혹은 우체국 앞에서. 많은 대화를 나눈 것은 아니었다. 짧은 인사, 소소한 농담, 그리고 때로는 침묵. 그러나 그 침묵조차 따뜻했다. 기계 소음에 지친 귀에 그의 낮은 목소리는 파도처럼 잔잔히 번져왔다. 나는 알았다. 내 청춘이 비록 기계와 피로와 눈물 속에 묻혀 있어도 그 속에서 사랑은 싹틀 수 있다는 것을.
어느 날 밤 철수가 조용히 물었다. 연자 씨, 꿈이 있습니까? 꿈이요? 네. 저는 언젠가 내 손으로 집을 지어 부모님을 모시고 싶습니다. 기계 돌리면서 번 돈으론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꿈이 있어야 버틸 수 있잖아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내 꿈은 늘 가족을 위해 버티는 것뿐이었으니까. 하지만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나 자신을 위해 묻고 있었다. 나도 내 청춘의 꿈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봄이 오고 있었다. 공장 굴뚝에서 흘러나오는 연기 사이로 벚꽃이 흩날렸다. 나는 마당 한편에 서서 그 꽃잎이 흩어지는 걸 바라봤다. 그 순간 철수가 다가와 말했다. 꽃이 참 예쁘네요. 그런데, 네, 언젠가는 이 꽃을 연자 씨 손에 직접 쥐어주고 싶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뜨겁게 요동쳤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함께 밀려왔다. 사랑이란 우리 같은 사람에게도 허락된 걸까? 밤낮으로 기계와 싸우는 삶, 가족을 위해 자신을 바치는 나에게도 나는 대답 대신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다. 이 사랑이 내 삶을 흔들어도 나는 붙잡겠다. 왜냐하면 나는 아직 청춘이니까. 철수와의 만남은 내 하루의 작은 빛이었다. 끝없는 기계 소음 속에서도 하루 종일 굽은 허리와 무거운 어깨 속에서도 그와 마주친 짧은 대화는 내 마음을 일으켜 세웠다. 우체국 앞에서, 시장 어귀에서, 혹은 기숙사 앞 좁은 골목에서 우리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눈빛이 충분히 이야기를 대신했다. 그러나 그 사랑은 달콤하기만 한 게 아니었다. 우리 앞에는 언제나 현실의 벽이 있었다. 어느 저녁 철수와 나는 공장 근처 다리 난간에 앉아 있었다. 봄바람이 불어와 땀과 먼지에 찌든 하루를 식혀주고 있었다. 멀리 보이는 굴뚝 위로는 여전히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고 강물 위로 석양이 흐느적거리며 물결에 녹아들고 있었다. 철수가 입을 열었다. 연자 씨, 오늘도 편지 썼습니까? 네. 동생이 공부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이 칭찬을 했대요. 잘 됐네요. 동생이 훗날 큰 인물이 되면 연자 씨 덕분이죠. 나는 억지로 웃었다. 기쁘기도 했지만 편지 말미에 적힌 부모님의 문장이 마음을 짓눌렀기 때문이다. 너만 고생시키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 언젠가 내게도 좋은 날이 오겠지. 그 문장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내 청춘이, 내 사랑이 어쩌면 언젠가라는 말 속에서 늘 뒤로 밀려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철수는 내 표정을 읽은 듯 조심스레 말을 이어갔다. 연자 씨, 혹시 후회합니까? 이렇게 도시 와서 공장 다니며 사는 거. 후회요? 아니에요. 가족이 웃을 수 있는데 그걸로 충분해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지만 목소리 끝은 흔들렸다. 철수는 잠시 내 얼굴을 바라보다가 강물에 작은 돌을 던졌다. 가끔은 충분하다는 말이 제일 아픈 말 같아요.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오니 동료 선희가 구석에서 울고 있었다. 반장에게 걸려 밤새 추가 근무를 하고도 임금은 그대로라는 이유였다. 나는 선희의 등을 두드리며 위로했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올랐다. 왜 이렇게 살아야 할까? 왜 우리는 늘 희생해야만 할까? 그러나 다음 날 아침 출근 종이 울리면 우리는 다시 기계 앞에 섰다. 분노도, 눈물도,
설렘도 그 소리에 묻혀 사라졌다. 그리고 사랑은 그 와중에도 자라났다. 철수는 가끔 내게 작은 선물을 건넸다. 빵집에서 일하는 친구에게 얻었다는 달콤한 보리빵. 공장 구석에서 주워온 낡은 라디오의 안테나. 나는 그것들을 조심스레 받아들며 가슴에 고이 간직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기숙사 사감이 나를 불렀다. 연자야, 너 요즘 철수라는 청년이랑 자주 어울린다면서? 나는 깜짝 놀라 아무 말도 못했다. 사감은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다. 괜히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면 곤란하다. 너도 잘 알고 있겠지만 여자는 한 번 잘못하면 평생 찍히는 거야. 나는 억울했지만 대답할 수 없었다. 그 순간 깨달았다. 우리의 사랑이 단순히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의 눈으로부터도 지켜야 할 싸움이라는 걸. 며칠 뒤 또 하나의 소식이 들려왔다. 고향에서 어머니가 편지를 보내셨다. 연자야, 동생이 이번에 학교에서 상을 받았다. 선생님이 너 같은 누나가 있어서 든든하겠다고 하시더구나. 내가 흘린 땀을 우리가 다 알진 못하지만 다 내 덕분이다. 그런데 시집갈 나이가 지났는데 너만 희생시키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 나는 그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솟구쳤다. 기쁨과 서러움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사랑도 가족도 모두 지켜야 하는데 정작 내 자리는 어디일까? 철수와의 만남은 점점 더 소중해졌다. 그러나 동시에 두려움도 커졌다. 어느 날 철수가 조심스레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연자 씨,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을까요? 함께라니 무슨 말이에요? 언젠가 집을 마련하고 가정도 꾸리고 그런 미래 말입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가슴은 뜨겁게 뛰었지만 머릿속에는 부모님의 얼굴과 동생의 교복이 겹쳐졌다. 나는 겨우 속삭였다. 나도 원해요. 하지만 나한텐 지금 사랑보다 먼저 지켜야 할 것들이 있어요. 철수는 내 손을 더 꼭 잡았다. 그래도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에게는 아직 청춘이 있으니까. 그날 밤 나는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내가 지켜야 할 가족, 내 가슴에 싹튼 사랑, 그리고 그 둘 사이에서 흔들리는 내 마음. 기계 소음은 멀리서 여전히 울려 퍼지고 있었다. 그 소리는 마치 내 심장의 고동처럼 들려왔다. 나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내 청춘의 사랑일까? 가족을 위한 희생일까? 답은 아직 없었다. 다만 나는 예감하고 있었던 것 같다. 이 사랑이 내 인생을 바꾸는 시작이 될 거라는 것을. 서울의 여름은 정말 숨이 막힐 만큼 뜨거웠다. 환기시설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공장 안은 찜통 같았고 기계 열기는 살갗을 파고들었다. 먼지와 솜가루가 날릴까봐 대부분 닫혀있는 창문 덕에 바람 한 점 없는 작업장은 땀 냄새와 기름 냄새가 뒤엉켜 숨 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웠다. 툭하면 손가락은 실에 베이고 솜가루가 폐로 들어가 기침이 나와도 멈출 수가 없었다. 생산량을 맞추지 못하면 잔업은 물론이고 심한 경우 철야까지 해야 했다. 더욱 견디기 힘든 건 관리자들의 태도였다. 그들은 우리를 사람이 아닌 기계의 부속품처럼 대했다. 조금이라도 실수하거나 속도가 느려지면 거친 욕설이 쏟아져서 아파도 참아야 했고 힘들어도 내색할 수 없었다. 그날도 갑자기 3번 라인의 방직기 한 대가
고장으로 멈췄다.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며 어쩔 줄 몰라 하는 사이 반장이 다가와 소리를 질렀다. 오늘 밤 전부 철야다. 생산량 못 채우면 아무도 퇴근 못 해. 그 순간 작업장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누구도 반발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일자리를 잃을까봐, 잘린다는 소문이 날까봐 모두가 입을 다물고 있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새벽까지 이어진 기계 소리에 귀는 멍했고 계속 반복되는 작업의 손가락은 이미 감각을 잃었다. 눈앞이 흐려지고 눈꺼풀이 무거워졌지만 졸 수도 없었다. 그때 누군가가 내 어깨를 잡았다. 철수였다. 연자 씨, 괜찮아요? 나는 고개를 저으며 억지로 웃었다. 괜찮아요. 나만 힘든 거 아니잖아요. 철수는 주위를 살피더니 내 손을 살짝 잡으며 속삭였다. 그래도 너무 버티지 말고 나한테 기대요. 내가 있잖아요. 그 따뜻한 말에 순간 무너질 것 같던 마음이 잠시나마 일어섰다. 하지만 그 밤이 끝날 무렵 피로에 지친 한 동료가 기계에 손을 다쳤다. 순간 날카로운 비명이 작업장을 가득 채웠고 피가 쏟아졌다. 우리는 모두 얼어붙었지만 관리자의 반응은 냉혹했다. 병원은 내가 데려갈 테니까 너희는 계속 일해. 그 말은 칼날같이 차가웠다. 동료가 피를 흘리며 고통스러워하는데도 돌아가는 기계가 사람보다 소중한 세상. 나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다. 철수 역시 이를 악물며 나지막이 말했다.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까? 그 사건 이후 며칠 동안 공장 분위기는 더욱 우울해졌다. 순옥이는 손가락 2개를 잃었다는 소문이 돌았고 그 자리는 금세 새로운 사람으로 채워졌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기계는 계속 돌아갔다. 그러던 어느 날 공장 앞에 낯선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그들은 전단지를 나눠주며 큰 소리로 외쳤다. 노동자의 인권과 권리를 지켜라. 임금을 올려라. 사람들이 웅성거렸고 우리는 몰래 그들이 나눠주는 전단지를 받아 들여다봤다. 거기에는 우리가 평소 입에 담지도 못했던 단어들이 적혀 있었다. 권리, 임금, 인간다운 삶, 노동조합, 인권. 철수는 그 전단지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말했다. 연자 씨, 우리도 같이 목소리를 내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계속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모르겠어요. 목소리 내다 잘못되면 일자리까지 다 잃는 거잖아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변화에 대한 갈망과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이었다. 그 여름 나는 철수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더욱 소중해졌다. 일요일 오후면 우리는 종종 시장 골목을 걸었다. 구불구불한 골목길 구부러진 전봇대 아래서 찐 옥수수를 사 먹고 강가에서 바람을 쐬곤 했다. 그 짧은 시간만큼은 세상의 무게가 가벼워졌다. 공장의 기계 소음도, 반장의 욕설도, 내일의 걱정도 모두 잊을 수 있었다. 연자 씨, 내가 가진 게 별로 없어서 미안합니다. 왜 그런 말을 해요? 나도 가진 건 없는데. 그래도 언젠가는 더 나은 삶을 주고 싶습니다. 당신 손에 굳은 살 대신 꽃을 쥐어주고 싶어요. 그 말은 내 가슴을 깊이 울렸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스며들었다. 정말 그런 날이 올까? 아니면 이 사랑도 공장의 기계 소음 속에 묻혀 사라질까?
가을이 깊어지자 공장 사정은 더욱 나빠졌다. 수출이 막혔다느니 원자재가 부족하다느니 하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그 여파로 우리 임금은 줄어들었고 근무 시간은 오히려 늘어났다. 피곤에 찌든 얼굴들이 공장 마당을 가득 채웠지만 그 속에서도 철수는 변함없이 내 곁을 지켰다. 어느 비 오는 가을 저녁 퇴근길에 그는 내 손을 꼭 잡았다. 연자 씨,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더라도 나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살아남는다면 이 사랑도 살아남을 거예요. 빗방울이 우리 얼굴을 때렸고 빗방울과 함께 내 눈물도 흘러내렸다. 사랑이란 참으로 신기한 것 같다. 때로는 빗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작은 불빛 같지만 동시에 바람만 불어도 흔들리는 연약한 불빛이기도 하니까. 그날 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나는 깊이 생각했다. 시골에 계신 부모님과 동생을 위해 나는 이미 내 청춘의 상당 부분을 바쳤다. 매달 보내드리는 송금 때문에 내 생활은 늘 빠듯했고 미래에 대한 계획도 세우기 어려웠다. 하지만 그 어려운 와중에도 나는 사랑을 찾았다. 그것은 죄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당연한 감정이었고 숨결이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물을 것이다. 너는 가족이냐 사랑이냐? 너는 희생이냐 욕망이냐? 너는 의무냐 행복이냐? 나는 그때 그 질문에 명확한 대답을 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철수와 함께한 순간들이 내 힘든 청춘을 지탱해주는 가장 단단한 기둥이라는 것. 그리고 나는 두려움 속에서 작은 목소리로 기도했다. 부디 이 사랑이 무너지지 않기를. 1972년 가을, 서울의 거리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10월 17일, 박정희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유신헌법을 발표한 것이다. 하루아침에 국회가 해산되고 정치활동이 금지되었다.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제대로 모른 채 혼란스러워했다. 우리가 일하던 방직 공장도 예외는 아니었다. 평소보다 일찍 문을 닫고 관리자들은 직원들에게 정치적인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 공장 곳곳에는 방공과 질서를 강조하는 포스터가 새로 붙었고 라디오에서는 연일 새로운 체제를 찬양하는 방송이 흘러나왔다. 하지만 이런 변화보다 우리에게 더 큰 충격을 준 사건이 있었으니 바로 2년 전인 1970년 11월에 일어난 전태일의 분신 사건이었다. 평화시장에서 재단사로 일하던 22살 청년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며 몸에 불을 지른 그 사건은 우리 같은 공장 노동자들에게 깊은 충격을 주었다. 그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를 지금도 생생히 기억한다. 철수가 신문 기사를 읽어주며 떨리는 목소리로 연자 씨, 이 사람 우리와 똑같은 나이예요. 똑같이 공장에서 일하던 사람이었어요. 그 이후로 철수는 많이 변했다. 예전에는 그저 성실히 일하고 조용히 살려고 했던 그가 점점 주변 상황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이다. 쉬는 시간이면 다른 공장 소식을 알아보고 노동자들의 권익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다. 1973년 들어서면서 상황은 더욱 엄중해졌다. 긴급조치가 연이어 발표되면서 사회 전체가 숨을 죽였다. 대학가는 물론이고 일반인들까지도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위험했다. 누군가 밀고를 하면
언제든 끌려갈 수 있는 분위기였다. 공장 분위기도 살벌해진 건 마찬가지였다. 관리자들은 생산량 향상만을 강조했고 조금이라도 불만을 표하면 빨갱이라는 딱지를 붙일 기세였고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서로를 의심하는 분위기가 생겨났다. 그런 어느 날 우리 공장에서도 사건이 터졌다. 3교대 근무를 하던 동료 미숙이가 기계에 손가락을 다쳐서 병원에 실려갔다. 과로와 수면 부족으로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일어난 사고였다. 하지만 회사 측의 반응은 냉혹했다.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미숙이의 부주의 때문이라고 몰아붙였고 치료비도 제대로 지원하지 않았다. 그 모습을 지켜본 철수는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사람이 다쳤는데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다니. 쉿! 목소리 낮춰요. 들리면 어떡해요. 나는 철수를 말렸지만 그의 눈에는 이미 결심이 서 있었다. 연자 씨, 전태일 열사가 목숨을 바쳐서 외쳤던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도 사람다운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요. 그 무렵 서울 곳곳에서는 학생 시위가 끊이지 않았다. 1974년에는 민청학년 사건이 터져서 수많은 대학생들이 체포되었고 유신체제를 반대하는 목소리는 점점 커졌지만 동시에 탄압도 더욱 거세졌다. 어느 비오는 저녁 퇴근길에서 철수가 갑자기 걸음을 멈췄다. 멀리서 학생들이 시위하다가 경찰에 쫓기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이다. 연자 씨, 저 학생들도 우리와 같은 마음일 거예요. 이 나라가 바뀌어야 한다는 마음 말이에요. 하지만 위험해요. 괜히 연루되면 어떡해요? 연자 씨, 세상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도 똑같이 살아야 해요. 기계 앞에서 하루 종일 허리 굽히고 다쳐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다. 철수는 벌써 이 나라의 미래와 앞으로 이 나라에서 살아갈 아이들까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1975년 들어서면서 철수의 변화는 더욱 뚜렷해졌다. 다른 공장의 노동자들과 은밀히 만나서 정보를 교환하고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한 방법들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물론 아주 조심스럽게 들키지 않게. 어느 날 저녁 철수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다. 연자 씨, 다른 공장에서 노동조합을 만들려고 하는 곳들이 있어요. 노동조합이요? 네. 우리끼리 힘을 모아서 회사와 제대로 협상하자는 거예요. 임금도 올리고 안전한 작업 환경도 만들고요. 하지만 나는 두려웠다. 그런 일에 연루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뻔했으니까. 그런 거 하다가 감옥에 가면 어떡해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데. 철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연자 씨, 저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순 없을 것 같아요. 시대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린 그냥 기계 앞에 서는 사람일 뿐인가 아니면 목소리를 가진 사람인가 하고 말이에요. 그의 말에 나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한편으로는 그의 용기가 자랑스러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평범한 사랑이 시대의 거센 바람에 휩쓸려 사라질까봐 두려웠다. 그럼 당신은 정말 그 일에 참여할 생각이에요? 철수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뜨며 말했다. 아직 확실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전태일 열사가 우리에게 남긴 질문에 대답해야 할 것 같아요. 연자 씨, 당신은 내 곁에 있어 줄 거죠?
그 순간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사랑은 여전히 내 가슴을 뛰게 했지만 시대의 거대한 파도가 우리를 휩쓸고 있었다. 철수의 선택은 곧 우리 둘의 운명을 결정할 것 같았다. 그날 밤 나는 기숙사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들은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지만 왠지 예전보다 멀게 느껴졌다. 사랑과 시대의 부름 사이에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철수와 함께 불확실한 길을 걸을 것인가? 아니면 안전한 곳에서 그를 기다릴 것인가? 그 갈림길에서 나는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하고 있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어떤 선택을 하든 그 결과는 우리 두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것. 세상은 언제나 우리의 의지보다 더 거칠게 흘러갔다. 유신체제가 선포되고 긴급 조치가 내려진 뒤에도 우리는 여전히 공장 굴뚝 아래에서 하루하루를 보냈다. 겉으로 보기에 변한 건 없었다. 여전히 낮에는 기계 앞에 서고 밤에는 굳은 살 난 손을 주물러야 했으니까.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분명히 달라진 것이 있었다. 사랑이라는 불씨, 그 불씨를 흔들어대는 시대의 거센 바람을 온몸으로 느끼며 살아가고 있었다. 철수는 갈림길에 서 있었다. 그동안 고민해왔던 일을 실행에 옮기기로 결심한 것이다. 어느 날 그는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 연자 씨, 저는 더 이상 여기에만 머물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노동조합 일을 하려 합니다.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야 언젠가 우리가 사람답게 살 수 있을 테니까요. 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 길이 얼마나 험한지 나는 이미 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전태일 열사처럼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 구호를 외치다 잡혀가는 사람들, 일자리를 잃고 고향으로 쫓겨가는 이들까지. 나는 사랑하는 이를 잃을까 두려웠다. 철수 씨, 제발 나를 혼자 두지 말아요. 당신 없이는 이제 버틸 수 없을 것 같아요. 내 목소리는 떨렸다. 하지만 철수는 이미 마음을 굳힌 듯 했다. 그는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연자 씨, 나도 두렵습니다. 하지만 이 길이 아니면 우리 세대는 영영 달라지지 못해요.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가 꾸는 꿈마저 사라져버릴 겁니다. 나는 눈을 감았다. 사랑은 그를 붙잡고 싶다 했지만 동시에 사랑은 그를 떠나보내야 한다고 속삭였다. 그가 가는 길이 옳다는 걸 나도 알고 있었으니까. 그 후 철수는 내 곁에서 점점 멀어졌다. 평일에는 공장에서 일했지만 그 후엔 노동자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고 밤늦게 돌아오거나 돌아오지 않는 날도 많아졌다. 나는 기숙사 창문에 등을 기대고 그가 돌아오길 기다리며 작은 기도를 올렸다. 부디 무사히 다시 내 앞에 서달라고. 부디 다치지 말고 돌아와 달라고. 그러나 어느 겨울 공장가에는 긴장감이 돌기 시작했다. 몇몇 사업장에서 노동조합 결성을 시도하다가 주동자들이 체포되었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정부는 어떠한 형태의 노동운동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누군가는 멀리 떠났다고 했고 누군가는 풀려났지만 다른 도시로 갔다고도 했다. 진실은 알 수 없었다. 남은 건 그가 내 손에 쥐어주었던 낡은 연필 하나, 그리고 그날의 마지막 말. 우리가 살아남는다면 이 사랑도 살아남을 겁니다. 세월은 물 흐르듯 흘렀다.
나는 철수가 없는 자리를 묵묵히 버티며 살았다. 공장에서 번 돈으로 시골의 동생을 대학에 보내고 부모님을 돌봤다. 동생은 교사가 되었고 부모님은 노년의 불안 대신 작은 안정을 얻으셨다. 나는 그 모습에서 위안을 얻었다. 내 청춘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일이었으니까. 내가 흘린 땀방울이 가족들의 꿈을 이루어 주었다는 사실에서 보람을 느꼈다. 그러나 밤이 깊어지면 나는 종종 생각했다. 만약 그때 그와 함께 손을 잡고 떠났다면 내 인생은 달라졌을까? 하지만 곧 다시 고개를 저었다. 그런 가정은 내 삶의 무게를 덜어주지 못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 나는 이른이 넘은 나이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거울 속의 얼굴은 주름으로 가득하고 손등에 굳은 살은 이미 말라버렸지만 내 눈동자 속에는 여전히 그 시절의 불빛이 남아있다. 나는 자식들을 키우고 손주들을 보며 살아왔다. 그 아이들이 나를 바라볼 때 나는 말한다. 너희는 반드시 너희 세상에서 당당히 살아야 한다. 내 청춘은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너희는 다를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가끔 손주가 연필을 잡고 글씨를 쓰는 모습을 보면 눈물이 난다. 철수가 내게 건네주었던 그 작은 연필이 떠오르기 때문이다. 그 연필은 오래전에 닳아 사라졌지만 그 의미는 내 삶 속에서 여전히 살아있다. 할머니, 왜 울어요? 손주가 물을 때면 나는 웃으며 대답한다. 아니란다. 그냥 내가 너무 예뻐서 그래. 하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말한다. 철수 씨, 나 살아남았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끝나지 않았어요. 내 자식과 손주들의 웃음 속에서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나는 안다. 인생은 언제나 선택과 희생의 연속이라는 걸. 그러나 그 모든 길 끝에 서 있는 지금,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내가 흘린 땀과 눈물이 누군가의 내일을 밝혔다는 사실, 그리고 내 가슴에 청춘의 사랑이 여전히 뛰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창밖으로 저녁 햇살이 비친다. 오래전 공장 굴뚝 위로 솟아오르던 연기처럼 내 기억도 하늘로 피어오른다. 나는 눈을 감고 조용히 속삭인다. 내 청춘이여 고마웠다. 그리고 나의 사랑아. 끝내 함께하지 못했지만 영원히 내 안에서 살아있다. 여러분, 연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1950년대 시골 소녀에서 시작해서 도시로 나와 공장에서 일하며 사랑을 만나고 이별을 겪고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한 여성의 인생.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 어머니들, 할머니들이 실제로 걸어오신 길이기도 합니다. 연자 할머니처럼 자신의 꿈보다 가족을 위해 희생하셨던 분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했던 아픈 기억을 가진 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오신 모든 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인생에는 이야기가 있고 모든 이야기에는 감동이 있습니다.